자, 오늘부터는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는 소설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화면이 너무 정신이 없죠. 선생님 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교과서를 이것저것 이렇게 다뤄보려고 하다가 그만 한 페이지를 삭제를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복원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교사 교과서를 이렇게 임시적으로 한번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산만하고 정신이 없지만 여러분들 요거를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이제 5월 14일인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끝내고 이제 정상적인 이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즈음에 딱 그 이태원에서 확진자가 막 발생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막 번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사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심 좀 뭔가 불안한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딱 이태원의 사건이 이렇게 터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선생님은 뭐 그 이전에도 그런 생각은 했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전으로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처음부터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제 한 2024년까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2024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언컨택트라고 뭐 요새 그런 말 많이 하는데, 비대면이 이제, 일상화가 되는 그런 시대로 이제 급속하게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우리 미래 사회를 한 100년은 막 앞당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도 오래전부터 이제 미래 사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온라인 수업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 수업 같은 거를 이제 실제로는 거의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부득이하게 이제 이렇게 강제되는 거죠. 강제되면서 이런 온라인 수업과 이제 직장도 재택근무가 이제 더 많이 보편화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산업도 많이 변화하고 재편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이것이 이제 쉽게 끝날 일은 아니라는 거를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선생님이 좀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고민이 뭐냐면 이거 진도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이런 좀 고민도 생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좀 쉬엄쉬엄 가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쉬엄쉬엄 가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러분도 이왕 뭐 이렇게 된 거 마음을 좀 편하게 이렇게 잡고 좀 느긋하게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여러분은 지금 2학년이잖아요. 지금 3학년들은 좀 진학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 아직은 2학년이니까 조금 이제 느긋하게 좀 마음을 먹고, 일단 이제 코로나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일단 체력이 좋아야 되니까 집에서 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렇게 좀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해주는 게 일단 우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소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작가는 이거 여기 보입니까? 양귀자라는 분입니다. 여자분인데 제가 뭐 그렇게 썩 좋아하는 작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소설을 썼던 그런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런 작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리봉동이 뭐냐? 가리봉동은 서울 구로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가리봉동, 뭐 구로동 그렇게 있는데, 원래 이제 가리봉동에는 공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노동자들이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공장에서 이제 일하고 그랬던 지역이 가리봉동이에요. 예, 지금은 많이 변했죠. 지금은 가리봉동이 거기가 구로 디지털 단지 해가지고 거기 IT 뭐 그런 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예전하고는 예전에 이제 제조업 중심이었는데 그런 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제 일단 이 제목,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뭐 소설을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사실 좀 슬픈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일단 여기에서 이제 이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소설이 몇 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파악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앞전 시간에 우리가 보리타작을 했었죠. 보리타작은 조선 후기, 조선 후기의 그 농민들, 평민들의 어떤 삶을 보여준 그런 시입니다. 그러면 그 조선시대 후반기에 그 농민들이 쭉 이제 쭉 현대로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쭉 현대로 와가지고 이제 언제가 된 거냐면 1980년대입니다.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소설이에요. 그러면 1980년 되면 여러분 딱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 1학년 때 영화 같이 봤었던 거 기억납니까? 1987이라는 영화 기억납니까? 네. 거기에 이한열, 박종철 열사 이야기 나오고 그 독재 정권에 맞서는 그런 평범한 그 우리 국민들의 그런 민주화 그 투쟁의 과정 이거를 담은 영화가 1987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민주화 운동을 국민들이 그렇게 열렬히 추구했던 그 기본 바탕에는 어떤 자신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이라는 게 뭐냐면 1980년대는 비록 그 당시가 이제 독재 정권이었죠. 전두환 독재 정권 쿠데타로 이제 권력을 잡은 전두환 독재 정권이었지만 그 당시가 경제가 상당히 호황이었어요. 경제 호황. 그래서 굉장히 우리 경제가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1950년도에 전쟁이 있었고 그러면서 겨우 50년대 전쟁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승만 정권 때도 힘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60년대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면서 경제가 이제 급속도로 이제 변화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경제 개발을 할 때 미국에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코칭이 있었어요.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미국에서 왜냐하면 그 전에 이승만 정부가 너무 무능했었고 경제를 너무 개발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이 되게 그
한국을, 남한을 되게 불안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북한은 굉장히 경제 개발을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1970년대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남한이 경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이제 막 공산화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어떤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박정희 정권에 개입을 하면서 경제 개발을 막 추진하게 이렇게 많이 푸시를 했던 거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우수한 그런 국민입니다. 우리 뭐 보리타작에서도 봤지만 그런 기본적인 어떤 평민 의식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우리처럼 우리 말과 우리 글, 우리만의 독특한 글을 갖고 있고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런 국민이 별로 없어.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워낙에 밑에 추락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경제 개발을 이렇게 우수한 국민들이 또 미국의 적극적인 그런 원조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워낙 밑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60년대부터 조금씩 개발하면서 70년대, 80년대 하면서 급속하게 이제 경제가 좋아진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그런 잘 살 수 있다. 그런 어떤 자신감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거죠. 더 이상 독재 정권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이 자기 그 자부심과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런 부자유하고 이런 억압적인 환경에서 우리는 살 수 없다 하면서 1987년도에 대대적인 그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이제 이 소설은 물론 민주화 운동을 다룬 그런 소설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980년대를 이제 다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는 건 좋지만 이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갑자기 떼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졸부들. 이런 걸 졸부라고 하는데 아주 탐욕스럽고 자기밖에 모르고 굉장히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그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반면에 이제 또 가난한 사람들은 또 물론 예전처럼 막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에 비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한.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빈부라는 건 또 이제 절대적인 빈부의 문제도 있지만 좀 상대적인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80년대 되면서 이 상대적인 빈부의 격차가 늘어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이라든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은 그런 1980년대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좀 지워보겠습니다. 정신이 없는 거. 아이고. 힘드네 이거 참. 자, 뭐라? 자, 여기 그 해제 보겠습니다. 해제. 이 소설은 여기 나오죠. 1980년대. 도시 변두리. 여기서 도시라는 거는 가장 핵심 도시 하면 서울이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이 막 팽창하다 보니까 서울의 집값, 땅값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 외곽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데 이제 이게 이제 변두리가 된 건데 서울 외곽에 이제 대표적인 뭐 여러 가지 도시가 있지만 대표적인 도시가 부천이 있습니다. 부천. 선생님 또 부천에서 교사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의 그 배경이 부천입니다. 부천. 그래서 도시 변두리에 사는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소재로 한
연작 소설 중 한 편이다. 연작 소설. 그러니까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소설 속에 조금씩 작은 단편 같은 소설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 거죠. 들어있는데 그게 조금씩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소설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소설을 연작 소설이라고 하는데 그 연작 소설 여러 편의 작품 중에 하나가 이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요 소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여기 잠깐 소개한 거 보면 겉모습만 보고 오해했던 타자를 이해하게 되고 여기서 타자라는 건 여기서 다른 사람이란 뜻이죠. 타자. 그런데 이게 원래는 좀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타자라는 말이 철학적인 말인데 그게 뭐냐면 너무나 어떤 그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되나? 폄하하는 손쉽게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타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서양에 코로나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심각한 이유는 그동안 서양,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너무나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회에서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보살피려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강자 중심으로만 모든 정책을 핀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취약하고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제도가 너무 부실해서 부자들이 아니면 거의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치료 받으면 완치되고 할 때까지 총 한 4만 원 정도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그 정도라고 해요. 미국은 그 1000배입니다. 4천만 원. 4천만 원이 든대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아니면 병원을 어떻게 가볼 엄두도 못 내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이 그래도 좋은 보험료가 거기는 이제 보험도 막 등급이 있어요. 비싼 보험을 평소에 들었던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제대로 보험료가 워낙 비싸고 하다 보니까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병원을 갈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돈이 있는 사람도 뭐 그동안 보험료 막 비싸게 지불하고 이랬던 사람들도 미국에 지금 병원이 거의 지금 막 의료가 붕괴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있고 막 그런 사람도 아주 중증의 상태가 아니면 아예 입원도 안 시켜준다고 해요. 그래서 기껏해야 뭐 타이레놀이나 주고 해열제나 주고 한 요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보자면 사실은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이렇게 막 돈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자원이 풍부한 그런 나라도 아니지만 이렇게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엉망인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정부의 문제, 국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자꾸 문제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국민들의 분노가 엉뚱하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중국에서 처음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단순한 논리를 갖고서 이 모든 분노가 동양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인들 지나가다 괜히 막 때리고 침 뱉고 이런 동양인에 대한 테러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때에 그 사람들이 동양인을 뭐로 생각하냐면 동양인을 타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타자가 단순히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단정하고 깎아내리는 거 이런 거를 타자라고 합니다. 사실 원래 이게 철학적인 용어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소설에서도 보면 타자를 이해하게 되고
내가 타자라고 쉽게 좀 그 사람을 무조건 선입견을 갖고 안 좋게 봤었는데 그거를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이해하게 되고 그를 통해 타자를 곡해했던, 그러니까 왜곡해서 이해했던 자신을 반성하는 소시민의 마음의 흐름을 잘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요거를 구분을 좀 해줘야 돼요. 이 글자가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어디다 써야 되나? 자, 소시민. 소시민은 뭐냐? 소시민은 시민의 작은 거거든요. 그러면 소시민의 반대는 우리가 시민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민은 뭐고 소시민은 뭐냐? 원래 시민이라는 거는 그리스에서 시민이라는 거는 투표하거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시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노예나 여자들은 시민의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뭐 민주 시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래 시민이라는 거는 어떤 사회의 보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을 하려고 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할 줄 알고 이런 어떤 품이 있는 그런 어떤 판단력과 품성, 그다음 능력 이런 걸 갖춘 사람을 시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시민은 이런 시민이 못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작은 거에 작은 자기의 이익에 집착하고 그런 사람을 이제 소시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에서 보면은 그런 소시민이기 때문에 마음의 그릇이 작은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쉽게 남을 타자화하고 그리고 작은 어떤 이익에 집착하고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소시민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 소설의 주인공이 그와 아내입니다. 주로 이제 그가 중심 인물로 나옵니다. 둘의 공통점 뭐겠습니까? 소시민이죠. 아주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약자한테는 좀 강한 척하고 강자한테는 약하게 굴고 그 작은 이익을 탐하고 돈 몇 푼에 벌벌 떠는 그런 사실 뭐 평범한 사람이죠. 그죠? 평범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시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와 아내는 어렵게 연립주택을 장만하였다. 자, 연립주택이라는 거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걸 빌라라고 하죠. 빌라. 빌라. 아파트는 비싸고, 너무 비싸고, 빌라는 조금 저렴하죠. 아파트보다는. 육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립주택을 장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 수리하느라 제법 많은 돈을 들이게 된다. 이제 그와 아내는 지금 그 부천에 이사 와가지고 거기에서 작은 집을 이제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선 집이 너무 비싸니까 서울 외곽으로 이제 온 거죠. 부천에 와가지고 집을 산 겁니다. 자, 그러던 중 욕실 바닥에서 물이 새는 일이 생기자 이웃의 소개를 받아 임씨라는 사람에게 공사를 맡깁니다. 하지만 곧 그는 임씨의 본업이 연탄 배달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욕실 공사를 맡긴 것을 후회한다. 자, 임씨라는 사람이 이게 실제 이런 어떤 공사를 전문적으로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원래 그냥 연탄 배달부였네? 요런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불안한 거죠. 불안하고, 뭐
이런 사람한테 일을 맡겨야 되나?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와 아내가 임씨를 이렇게 불신하는 이유는 집수리 공사의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뭔가 못 믿어온 거죠. 그죠? 못 믿었다. 자, 그러면 발단 전개를 보겠습니다. 발단 전개 이제 요약 부분인데 거기 보면 그와 아내가 처한 상황과 임씨를 불신하는 이유는 새로 장만한 집에 문제가 생겨 임씨에게 집 수리를 맡긴다. 자, 그러면 이제 위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기는 어렵겠죠? 아내는 내일까지 일이 계속된다는 게 벌써부터 지겨운 듯했다. 그럴 거야. 움직일 때마다 발불에 채이는 세간살이들을, 발불에 차이는 세간살이, 각종 뭐 집에 있는 자잘한 물건들 있죠. 뭐 이사도 오고 집도 좁고 뭐 가족은 이제 자식들, 어린애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물건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세간살이들을 이리저리 옮겨 놓으며 그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건성이다라는 거는 뭔가 성의 없이 그냥 대충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비슷한 말을 임씨에게 해보았더니 임씨 역시 건성이었다. 그 수리하러 온 임씨 역시 대답하는 게 좀 건성건성 대답하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야 며칠이 걸려도 아무 상관없지요. 견적 뽑은 대로만 주시는 거니까요. 견적이라는 건 어떤 공사 비용을 미리 이제 계획해가지고 그거를 제시해서 요 정도 수리하려면 요 정도 비용이 드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이게 견적서거든요. 견적. 그래서 이제 견적 뽑은 대로만 돈 주면 나는 뭐 일은 어쨌든 내가 끝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꼭 빨리 해야 되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제가 백날이 걸려도 하자 없이 문제 없이 해놓을 일만 남은 셈입니다. 라고 좀 태평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임씨 말대로라면 당일로 끝낼 속셈은 아닌 듯 싶었다. 요거는 누구의 생각입니까? 요거는 그의 생각이죠. 그의 생각. 그러면 자, 이 소설은 무슨 시점인 것 같아요? 그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시점이에요? 1인칭 아니고 3인칭이죠. 3인칭인데 그 등장인물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젊은 인부는 30분쯤 일하고 나면 담배 한 대에 냉수 한 컵 하는 식으로 일을 질질 끌고 젊은 녀석 단속하랴, 자신이 하는 일에 신경 쓰랴, 입으로 한몫하랴, 임씨 속도도 그가 보면 더디기 짝이 없었다. 그러니까 임씨라는 사람이 인부들 몇 명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그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일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느릿느릿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하기야 뭐 이런 공사가 국수가닥 뽑아내듯 쑥쑥 뽑혀 나오는 재미를 주는 일이 아니겠지만 깨고 드러내고 긁어대고 하는 일은 한참 후에 들여다보아도 그게 그 모양이었다. 그렇다고 자 여기 가로친 부분 잘 보세요. 자 그렇다고 감독관 마냥 문 앞에 버티고 서서 장깨 부리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어서 그는 어슬렁거리며 집안 이곳저곳을 기웃거렸다 해서 가로 닫고 자 뭔가 임씨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좀 의심적인 거예요. 저 사람 본업은 연탄 배달 장수인데 자기가 전문가도 아닌데 공사하겠다고 나서는 게 뭔가 좀 불안하고 혹시 뭔가 돈 떼먹고 그냥 일 대충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닐까? 막 요런 불안한 심리잖아요. 근데 이제
너 이런 사람이지 딱 대놓고 말할 용기도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은 그라는 인물은 소시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시민의 심리를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막노동 일을 하는 인물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 그리고 소시민으로서 돈이 오고 가는 일에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심리가 드러난다. 돈 몇 푼에 굉장히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사실 소시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만 말고 가서 지켜보세요. 일꾼들이란 원래 주인이 안 보면 대충대충 덮어버리는 못된 구석이 있다고요. 자, 요거는 누가 하는 말입니까? 요거는 그라는 사람의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꾼들이란 원래 이러이러하다라는 거 사실 이거 뭡니까? 이게 어떤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고 넘겨짚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편견이라고 합니다. 편견. 그 막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시민일수록 나와 다른 사람을 더 이렇게 계층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막 이렇게 더 깎아내리려고 하고, 선생님 초반에 얘기했지, 타자화 시키려고 하는, 타자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좀 어떤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그의 아내가 이 임씨라는 사람을 자꾸 타자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임씨에 대해서 좀 감시를 제대로 똑바로 해라.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시금치 나무를 묻히면서 아내가 행여 들릴까봐 낮은 소리로 소곤거렸다. 행여 들릴까봐 낮은 소리. 요것도 이제, 소심한 거죠. 소시민. 그런 모습입니다. 자, 갓난애나 징징 울어대면 애 보기나 하련만 아이는 배만 부르면 새근새근 잠들어 버리는 터라 아직 어린애가 있네요. 사실 그가 할 일이 딱히 없는 형편이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목욕탕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이게 감시하고 있는 거죠. 감시. 마침 임씨가 젊은이에게 건재상에 가서 새 파이프를 가져오라고 시키고 있을 때였다. 욕조에서 세면대로 구부러지는 이음새 쪽에 사달이 생긴 모양이었다. 사달.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얼굴을 쳐들어 올리며 임씨가 말했다. 사장님, 수도 좀 열어보세요. 이곳에서 물이 솟구칠 것 같은데. 임씨가 시키는 대로 계량기에 꼭지를 비틀고 돌아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물줄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보세요. 요걸로 한 번만 내리치면 완전 분수처럼 솟구칠 테니까. 자, 임씨가 옆에 놓여있던 흙손으로 파이프를 살짝 내리치자마자 이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완전 사갔어요, 사장님. 어서 계량기 잠그세요. 터진 데 찾았으니 일은 다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임씨는 젊은 인부를 기다리는 사이 아내에게 냉수를 한 컵 청했다. 자, 여기도 잘 보세요. 일을 다 한 거나 진배 없다는 일꾼의 말에 기분이 좋아진 아내. 자, 이 아내라는 인물이 좀 가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 임씨를 못 믿어하고 계속 의심하고 하다가 임씨가 일을 거의 끝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죠? 자, 아내가 청량 음료를 한 컵 가득 따라주며 다짐했다. 세면대나 변기는 손댈 것 없겠지요? 예, 사모님. 다른데 파이프는 구부러지게 이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 자리는 맨 처음 시공 때부터 욕조를 안 치느라고 닥달을 해댄 모양이에요. 자, 목을대를 울리며 이렇게 꿀꺽꿀꺽 마시는 그런 소리인 것 같아요. 임씨는 맛있게 음료수를 들이켰다. 여름 한철 집수리 일이나 한다는 사내치고는 꽤 정확한 솜씨가 아닌가 하여. 자, 여기
여기 밑줄 친 부분 잘 보세요. 여기. 자, 여기서부터는 요 그라는 인물이 이제 이 임씨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약간 긍정적으로 그를 보기 시작합니다. 한다는 사내치고는 꽤 정확한 솜씨가 아닌가 하여 그는 새삼 아내의 몰골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의 인식이 바뀌는 그 임씨에 대한 인식이 살짝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원래는 자주색이었을 티셔츠는 잦은 세탁으로 누런 빛이었고, 자, 여기 가로친 부분도 잘 보세요. 자,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검정 고무줄이 삐져나온 추리닝의 허리께는 서툰 손바느질로 터진 실밥을 꿰맨 자리가 어지러웠다. 작은 체구에 비하면 어깨 근육이나 팔목의 힘줄은 탄탄하게 보였고 더위로 상기된 얼굴은 이제 막 밭을 갈다 나온 농부처럼 건장해 보였다 해서 가로 닫고, 자, 이 부분은 임씨의 어떤 외모를 묘사해 주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임씨의 초라한 차림새, 이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을 추측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임씨의 탄탄한 체구는 노동으로 신체가 단련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임씨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다라는 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는 선생님이 따로 제시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